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6페이지 삼국의 성립과 발전 중에서 고구려의 발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각각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예정이라 교과서를 띄엄띄엄 나누어서 고구려는 고구려끼리, 백제는 백제끼리, 신라는 신라끼리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교과서를 보시고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6페이지 고구려의 성장입니다. 자, 첫 번째 1대 주몽입니다. 주몽이 졸본의 수도를 두고 약탈 경제로서 고구려의 처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몽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죠? 맞아요. 부여에서부터 내려왔고요.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졸본의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놓고 보면 한반도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요게 강이 흐른다 그랬죠? 이 강이 요하강.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요동 지역인데 요동 지역 전에 압록강 유역에 이 정도의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가 졸본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도를 놓고 약탈 경제로서 조금씩 성장하던 이 주몽의 고구려가 2대 유리왕 때 가서는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내성 지역은 강을 끼고 있으면서 방어와 교통에 유리할 뿐더러 또한 한반도 지역이나 이쪽 만주 지역으로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 때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하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던 이 고구려가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은 6대 왕인 태조왕 때입니다. 이 태조왕 때는 이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옥저를 정복하게 됩니다. 또한 옥저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요동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구려는 5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게르부, 관노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이제부터 다른 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게르부가 오직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어받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 부자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9대 고국천왕 때 가게 되면요, 왕권이 점점 강화되고요. 이 강화되는 모습을 바로 왕위의 부자 상속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 부자 상속은 곧 왕권 강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왕권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행정제도의 모습이 바뀌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르부, 관노부,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의 이 부족적 오부가 행정적 오부, 동, 서, 남, 북, 중. 그래서 왕이 있는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냥 방향에 따라서, 방위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구분을 시켜버립니다. 이전에는 각 부족마다 자기 부족의 땅이라는 관념이 강했는데요. 이제는 고구려 안에서 동서남북의 개념만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중앙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부족끼리의 그 끈끈했던 연맹적인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왕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30페이지 고구려의 낙랑군 축출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낙랑군 축출은 동천왕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고구려는 고국천왕 이후로 나름 차츰차츰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고구려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요동지역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천왕은 요동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서안평이라는 곳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서안평이 어디냐면 서안평이 이 정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서안평을 공격하자 이때 당시에 중국의 나라가 어디였냐? 바로 위나라였습니다. 위나라는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다시피 위촉오, 즉 중국의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국가로서 이 위나라의 황제가 광구검을 통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합니다. 광구검은요, 고구려의 수도를 침략하게 되고요. 결국 고구려의 수도가 함락당해서 고구려는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위기 때문에 고구려가 한번 크게 망할 뻔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위촉 5가 끝나고 진이 통일한 뒤에 얼마 안 가 중국이 5호 16국 시대로 가면서 이 5호 16국 시대는 예전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겠지만 다섯 오랑캐 민족이 이 북쪽, 중국의 북쪽을 차지하고 진나라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남북조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5호 16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여러모로 중국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망할 뻔했었던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15대 미천왕 때 이르러서는요, 서안평, 낙랑, 대방을 확보하게 됩니다. 서안평, 낙랑, 대방을 확보하면서 요동과 부여 방면, 즉 이쪽과 이쪽 방면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낙랑군을 축출했다라는 겁니다. 낙랑이라는 게 어디예요? 낙랑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만들었던 이 한사군 지역이었어요. 이 정도 지역. 근데 그 지역, 즉 중국의 군이 아직도 한반도에 남아 있었는데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천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는 고구려가 고국 원왕 때 또 한 번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혹시 연 배웠었죠? 자, 연과 또 구분하는 이쪽에 전연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돼요. 전연. 이 전연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의 수도가 또 한 번 함락당하고요. 왕의 무덤이 파헤쳐지게 되고 포로가 어마어마하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고요. 고국 원왕은 이 전연과 도저히 싸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전연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겨우겨우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쪽에선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으니 좀 그나마 이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펼쳐야겠다 싶어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밑에 지역엔 어떤 나라가 있죠? 맞습니다. 백제가 있습니다. 이 백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이때 당시에 백제 왕이 누구냐? 바로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 왕이었고요. 근초고 왕이 여기에 대한 반격을 하게 되고 결국 평양성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이 평양선 전투에서 고국원왕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가 자신의 땅 안에서, 자신의 영토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는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잘 수습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수습 또한 개혁을 통해서 결국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잘 수습한 왕이 누구냐? 바로 17대 소수림 왕입니다. 서임은 19대인 제일 유명한 광개토대왕과 20대 왕인 장수왕보다도 이 소수림 왕이 그 체제를 정비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준비시킨 왕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소수리 왕이 한 일을 살펴보면 교과서는 31쪽입니다. 먼저 체제를 정비합니다. 율령을 반포하게 되는데요. 율령은 행정법과 형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작년에 당나라를 하면서 배우셨겠지만 이 율령을 반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즉 사회적 제약을 명확하게 둔다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불교를 수용하면서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태학을 설립하는데요. 태학은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이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효과도 있지만 이 기관을 나와서 결국 관직에 오를 때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율령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이 모든 것들이 다 왕권 강화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국의 전진이라는 국가와 통교를 맺으면서, 통교는 외교적인 부분을 통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통교를 하면서 국가를 대외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수림왕의 개혁으로 결국 19대 왕인 광기토대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 광기토대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고구려는 전성기의 시작을 맛보게 됩니다. 광기토대왕은요, 제일 먼저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도 이야기하였듯이 이 정복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수림왕의 개혁이 있었고요. 또한 중국의 5, 16국 혼란 시기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통일된 국가가 없다 보니까 하나로 힘을 못 합쳤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뻗어나갔느냐를 살펴보면, 먼저 이쪽 지역에 있었던 후연을 공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요하강이 흘러가고요. 여기 요동 지역에 후연을 공격해서 옆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거란을 공격하고요. 숙신을 정벌합니다. 그러면서 요 지역들, 즉 요동 지역을, 이 서부, 후연, 거란, 숙신 등을 정벌하면서 요동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동남부 쪽에서는 동쪽으로 가면 동부여 쪽을 정복하였고, 이 동해 쪽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해야 될 국가가 있죠. 누구? 바로 고국 원왕을 사망시켰던 백제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요, 고구려의 광기토대왕은 백제의 58개의 성을 공격해서 파쇄하고 자기 것으로 영토를 만들고요. 그리고 백제 아신왕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면서 결국 한강 이북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한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신라가 가야와 가야가 이제 신라 쪽으로 좀 공격해서 들어가요. 일본과 손을 잡고, 가야 외죠 당시는. 가야가 외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해 들어가자 신라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가야와 외 군대를 격퇴하게 되고요. 금관가야까지, 거꾸로 금관가야까지 진격을 하게 되면서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던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야와 외 군대를 물리친 고구려는 신라의 고구려군을 주둔시키게 되는데요. 이 고구려군 주둔과 연관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그릇이 있어요. 고구려 하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과서 31페이지에 있는 호우명 그릇이 있습니다. 호우명 그릇. 관련 유물로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31쪽 잘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라의 왕자를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볼모로 잡아서 신라의 왕위 계승을 간섭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고구려의 왕이 신라 왕위의 계승 문제를 간섭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연호는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하셔서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력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간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 바로 농사와 직결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농사를 하려면 농사의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씨를 뿌리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 뭐 겨울이 온다거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달력을 만들 수 있던 국가는 누구만 있었냐? 바로 중국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식 달력을 따라갔었는데, 여기서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식 달력, 즉 고구려식 달력을 쓴다는 거고요. 그것의 이름으로써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즉 달력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락이라는 연호, 즉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2쪽 20대 장수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장수왕은요, 아버지인 광기토대왕의 업적을 잘 이어받아 고구려의 영토를 가장 넓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즉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광개토대왕도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우리가 고구려의 진정한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는 장수왕을 놓습니다. 자, 장수왕은요, 먼저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데요. 427년에 이 평양천도는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곳이 일단 교역의 편리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야지대에 있어요. 곡창지대이자 평야지대. 즉 식량 생산이 굉장히 쉬운 곳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나라가 세워진 지 한 400년 정도 되다 보니 이 국내성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세력이 강했었는데, 그들의 세력을 좀 힘으로 눌러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도를 옮기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남진 정책을 위해서였습니다. 한반도 남쪽으로 세력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남진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국내성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너무 멀어서 수도를 밑으로 내려서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남진 정책 때문에 신라와 백제는요,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신라의 나, 백제의 제,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433년에 동맹을 맺게 되면서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백제의 한성이 함락을 당했고요. 이 백제의 한성 함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광개토대왕 때 아신왕이 항복했다 그랬잖아요. 요것을 배신 때려요. 백제의 다른 계로왕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고, 계로왕이 중국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자 고구려의 장수왕이 그에 분노하여 한성으로 치고 내려오게 되고, 결국 한성을 함락당하게 됩니다. 백제는 이것 때문에 수도를 억지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어디로 옮겼죠? 맞아요. 바로 옹진으로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자, 백제 한성을 함락한 뒤에 고구려 장수왕은 더 밀고 내려와서 한강 유역 거의 전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수왕은 이러한 이제 한반도에서의 영토 확장을 토대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다원적인 국제 질서를 요 시기에 이제 확립하게 되는데요. 다원적이다라는 말은 근원이 많다라는 거죠. 마늘 따자를 써서. 즉 중국만이 중심 국가가 아니고, 중국에 생긴 국가만이 중심 국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고구려가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심 국가이며, 중국 이 위쪽 요동적에 생긴 유연이라든지, 또는 이 북쪽에 있는 북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남쪽 이 국가들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외교를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대등한 위치 속에서 고구려가 꿀리지 않고 중국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고구려 중심의 사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남쪽으로는 이 나제 동맹을 압박하면서 고구려 만에 이 천하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것과 이어서는 자 옆을 보면 마지막 내용입니다. 5세기에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 불린 이 고구려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며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독자적인 천하간, 중국이나 그 주변 나라에 영향받지 않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간, 천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백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